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만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일어났고 참을 수 없었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구속된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출석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머물자 강수를 둔 건데 류태영 기자가 공수처에 나가 있습니다. 류 기자, 지금도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중입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참 연락도 받지 못했고 불응 사유도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치소 외부로 빠져나온 공수처 차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강제 구인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며 강제 구인이 시작됐습니다. 구치소 내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인원들에 대한 보안 검색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구치소 수용시설은 보안구역이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강제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일단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채워질지는 미지수인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내용이 수사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넘겨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 공수처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 묻는 구속 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는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 심사 때까진 구속영장 발부를 막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구속영장 나오면은 적부심 신청하실 건가요? 그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번 체포적부심 청구 때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낼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구속까지 해놓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 접견까지 제한하는 건 분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을 때 국정운영 비공식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엔 곧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23일 탄핵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번엔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지 이틀째 밤을 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구치소 밖 지지자들의 집회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지금도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트로 양측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나타나자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낸다고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하룻밤을 무사히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을 찍고 신체 검사를 하는 등 정식 수용 절차에도 특별한 저항 없이 협조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12제곱미터 정도 크기 독방에 수감돼 있습니다. 일부 국열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출을 주장하는 데 대해 법무부는 진입을 시도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경비 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경호처는 구치소 외곽 경계 업무를 하고 있고 구치소 내부엔 윤 대통령 전담 교도관이 배치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어제 새벽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사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법원 안팎에서 폭력을 쓰거나 기물을 파손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체포된 사람만 90명인데 2030 세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옵니다.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행위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90명.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는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을 막고 파손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한 10명 등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침입 유튜버도 3명 포함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경찰은 아직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24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고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그렇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부추긴 유튜버 등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40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서부지법은 여전히 폭풍이 쓸고 간 듯 처참했습니다. 당시 두려움에 떨었던 법원 직원들의 증언이 담긴 보고서도 공개됐는데 법원은 최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자들이 커다란 가림막으로 만신창이가 된 건물 외벽을 가립니다. 사람 키보다 큰 철제 간판이 쓰러져 나뒹굴고 경찰 바리케이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외벽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상자로 덧대 바람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집계한 피해액은 6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합니다.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영장 발부 공지 직후 법원 앞 시위대가 흥분하기 시작했고 8분 만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침입합니다. 법원 직원 10여 명이 1층에서 음료 자판기로 문을 막았지만 곧 현관이 뚫리고 맙니다. 법원 직원들은 몸을 피하면서도 방화벽을 작동해 청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옥상에 대피한 20여 명은 의자로 문을 막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 진입 2시간쯤 뒤에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재판을 재개했지만 당분간 일반인 출입은 통제할 방침입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이 또 발생할까 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금주 내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좀 양해 좀 해달라고 그래. 법원은 현장에서 다친 직원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전에 없는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대법원은 긴급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나라의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 관련 심판을 맡은 당사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도 논의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초유의 미정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은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와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장판사실을 특정해 공격하려 했던 만큼 판사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장 재판 하나가 마치 이제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어떤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거주지 제한과 접견 금지 등을 부과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의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필요시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회에선 법원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위대에 길을 터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진압복 착용을 위해 잠시 뺐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국회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폭력 사태를 예상 못하고 인력을 상당수 철수시켰던 경찰 판단이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기동대가 48개, 약 3,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780명만 남기고 18시 50분에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렇게까지 과격한 폭동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 했고 현장을 지휘한 서울청도 초동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 경찰들이 자리를 뜨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위대에 길을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야당이 나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켜주면서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경찰 출신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옹호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이 대행은 진압복 착용을 위해 잠시 이동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상을 우려해서 잠시 뺐다가 그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겁니다. 이 대행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앞서 예정됐던 권 원내대표와의 면담 일정도 비공개 일정을 공개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법원 폭력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이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폭력이 갈등을 더 깊게 만들 것이고 법을 지켜야 남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난입 사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 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국가원수의 구속이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갈등과 대립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최 대행은 야당이 처리를 주도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본회의 통과 뒤 이튿날 정부로 이송돼 내달 2일이 행사 시한인데 여당에선 여야 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다 이미 대통령이 구속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충분히 돼서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곧 기소될 상황인데 특검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2요구안 상정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 시기는 설 연휴 직후인 31일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도 법원 폭력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민주당을 향해선 질서, 법치의 반대말이 이재명 대표라고 역공했습니다. 과거 사례도 여러 말했는데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질서 파괴 행위라고 언급한 걸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던 과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과 사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또 2008년 당사에서 농성하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김민석 최고위원.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추징금 5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와 사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없는 불안조장 세력에게 국민의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가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던 한 언론의 보도도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어제 극우 유튜버가 법원 안으로 밀고 들어가라고 외쳤다는 자막과 영상을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야권 성향 유튜버였고 당사자 목소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극우 유튜버가 폭동을 선동하면서 마치 그 밀어 들어가라고 선동하는 것처럼 방송이 됐습니다. 또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촬영만 하고 있던 유튜버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원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여당의 당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조장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는데 윤 의원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법원 폭력 사태에 여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속에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도 특히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도 지지층을 결집시켜 폭력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순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기 바랍니다. 법원 담을 넘었던 일부 지지자들에게 훈방될 것이라 말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폭동을 키운 책임이 있다며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건 확인됐고요. 윤상원 의원이라고 소개하시고 서부지원 연행자 있죠? 이렇게 하고요. 잘 처리 부탁한다. 이런 쪽으로만 취지로만 언급하시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의군중을 향해서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원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가 아닌 18일 밤 현장에서 연행된 청년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폭력은 용인한 적도 조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말을 전도한 민주당의 또 다른 형태의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 조사는 순탄치 않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대통령 구속 기한에 대한 공수처의 셈법에 대해 법조계에서 이견이 있다고요? 네, 공수처는 1차 기한은 28일, 연장될 경우 최장 10일을 반영해 2월 7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10일, 이후 연장하면 11일 더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이니까 원래대로면 24일 오전 10시 33분까지인데요.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총 4일이 걸렸다면서 나흘을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법조계의 계산법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27일 오전 6시 15분, 10일간 연장해도 다음 달 6일입니다. 적법성 논란이 좀 있을 법도 하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공수처와 검찰이 또 각각 열흘씩 나눠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했잖아요. 구속기간을. 근데 이 합의도 삐걱거리고 있다고요.
네, 공수처의 뉘앙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을 때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균등하게 10일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논의 중이라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합의보다 더 오래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그러자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언제 넘겨줄지 합의하자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기싸움이 다시 불거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공수처가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계엄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네, 공수처는 어차피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쓸 게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공수처도 이 부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넘겨받아 이미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등 관련자의 수사 자료를 활용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동안 불법 폭력 시위에 좀 관대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사법부가 이전에 있던 불법 시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법원은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당했던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달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폭력 행위를 엄중 처벌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이번 주 목요일에 합니다. 취임 이틀 만에 야당이 주도해 탄핵시킨 지 174일 만입니다. 딱 하루 근무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무슨 이유였는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2일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가급적 선고해야 하는데 직무정지 174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공식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박문진과 KBS 이사를 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사 반나절도 안 돼 날림으로 임명했다며 이튿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 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소추 절차가 시작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 5명이지만 지난 2023년 8월 이후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됐는데 이 위원장 탄핵 이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기능을 상실해 반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기각돼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 2인 체제로 방통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지난 6일 방통위 최소 의결 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법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한 만큼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 정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6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불러 모으는 거 꽤 이례적이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장세희 기자의 취재 보시죠. 민주당이 마련한 은행연합회 간담회엔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환율 고금리 시기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당부했고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은행의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도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의식한 듯 강요하기보단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당 공개회에서도 현안 관련 언급 대신 경제, 외교 관련 발언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란 극복을 내세웠던 회의장 현수막 문구도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은행장을 모아 군기를 잡는 대통령 행세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열립니다.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 곧바로 임기 시작입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는 일기 정부 때보다 더 거칠고 거세서 전 세계 무역과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이태영 특파원, 이제 취임식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은 지금 아침 7시 30분인데요. 이 취임식장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 30분 뒤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백악관으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차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 시간 내일 새벽 2시부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날엔 당선을 축하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이곳 경기장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당선 축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지지자 수만 명이 모여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곡 YMCA를 부른 빌리지 피플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고 위기 해결을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omorrow at noon. The curtain closes on 4 long years of American decline, and we begin a brand new day of American strength and prosperity, dignity and pride.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했는데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3시부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데 첫날에만 100건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호 명령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될 전망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도 공언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에서 2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대미 수출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수출 감소액이 6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무장관의 관세 옹호론자인 하워드 러트닉과 재무 스콧 베센트가 각각 지명된 만큼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드라이브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국무 국방장관은 대중 대북 강경파인 루비오와 헤그세스가 각각 지명됐는데 두 사람 모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특유의 일방적인 외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톱다운, 즉 하향식 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백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8년 전 트럼프 1기를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맞았던 한국은 또다시 최상목 대행체제에서 트럼프 2기를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하루 만에 각국 정상 중 10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최 대행과의 통화는 아직 미국 측 답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대신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르면 내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통화를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른바 스트롱맨들을 직접 상대하며 협상을 벌일 트럼프식 외교에 한국만 속수무책 상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도가 시간 문제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이미 김정은을 3차례 직접 만나본 만큼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직접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충성파를 기용했다는 것은 탑다운이 제대로 통하게끔 인적 구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취임식 일정에 맞춰 워싱턴에 도착한 국회 방미단은 미 정계 인사들을 만났지만 혹한에 따른 장소 변경으로 참석 인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의회 의사당 내 취임식장은 물론 별도로 마련된 실내 행사장 입장도 불투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가족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1기 땐 장녀 이방카가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했는데 2기 정부에선 아들들이 전면에 나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2기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8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가장 전면에 나선 트럼프의 자녀는 장녀 이방카 트럼프였습니다. 이방카는 백악관으로 직행해 선임 고문도 지냈지만 트럼프 2기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But now I'm having a little distance from it. I think I'm most looking forward to just being able to show up for him as a daughter. 대신 아들들의 역할은 커졌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친구인 벤스를 부통령으로 만드는 등 트럼프 2기 정부를 꾸리는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엔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He says hello. We were talking to him yesterday, so he says hello to everyone in Greenland. 차남 에릭 트럼프는 정권 인수팀 명예회장을 맡은 데 이어 트럼프가 출시한 밈코인의 홍보에 앞장섰고 부인 라라 트럼프도 대선 자금을 관리할 정도로 부부가 신임을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1기 때 10살 소년이었던 막내 베런은 2m 넘는 키에 18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치적 조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가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할 때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베런을 나란히 세운 것도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캠프에 거금을 쏟아부은 일론 머스크는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으며 인선부터 외교까지 목소리를 내는 마코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언급했다는 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는 취지의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자택에서 2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해온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도 거론했습니다. 미국 CBS는 트럼프 당선인이 모두 날 혼돈 상태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며 농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탄핵이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만난 자리에선 아베 전 총리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이유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ears to be a man of peace in the world and as well as in the region. He may want to win the Nobel Prize for Peace.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종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ut now their time is taken up with Ukraine, and we'd like to get them to stop on Ukraine and Ukraine stop also. 외신들은 트럼프가 취임 1년도 안 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해 자신은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왔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곧 있을 트럼프의 취임식 장소가 한파 때문에 실내로 변경되면서 참석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이 실내 취임식은 물론이고 소수의 인원만 초대받는 VIP 무도회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트럼프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만남이 한미 간 소통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인 멜라니아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지난 2017년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후 열린 무도회입니다. I want to thank all of our supporters. My number one supporter, Melania, what she puts up with. 이번에도 트럼프는 취임식의 대미를 장식할 세 번의 무도회를 엽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고위직 관료와 재계 관계자 등 VIP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스타라이트 무도회입니다. 국내에서는 유통업계를 이끌고 있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과 쿠팡 김범석 의장이 나란히 스타라이트에 참석합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만큼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부부와 인사를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경제계 산업계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이제 굳건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관계 인사는 아무도 VIP 무도회에 초청받지 못한 가운데 인맥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소통에 물꼬를 튼 국내 기업인들이 대미 창구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취임을 코앞에 두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 부부는 잇따라 직접 코인을 발행했는데 대통령직을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의 홈페이지입니다. 총기 피스 당시 트럼프의 이미지와 함께 유일한 공식 트럼프 코인이라면서 가장 기억할 만한 코인이 될 거라고 광고합니다. 지난 17일 1달러 미만에 발행된 이 코인은 이틀 만에 75달러까지 뛰어 가치가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코인을 발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 본인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부인인 멜라니아도 취임 전날 코인을 발행했는데 4시간 만에 가격이 20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부부가 발행한 코인은 별다른 기능 없이 유행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명 밈코인입니다. 친가상자산적인 정책이라던가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결국엔 트럼프라는 밈코인이라는 가치에 반영되는. 대통령 취임을 눈앞에 두고 부부가 잇따라 코인을 발행하자 미국의 한 비영리 윤리단체는 말 그대로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포브스도 정치 권력과 투기에 관한 심각한 윤리 문제가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비상계엄을 미리 논의했다고 경찰이 지목한 곳인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나옵니다. CCTV 확보하신 건가요? 진행 중이에요. 그럼 경호처랑 협의 중인 거예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무산입니다. 삼청동 안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 등을 수차례 논의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법률상 경호처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그다음에 알고 계시는 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된 지시였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반려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과거 민주노총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만큼 구속은 과하다는 의견과 김 차장이 내부 직원들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정치 집회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일부에선 그 중심에 유튜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자극적인 컨텐츠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태 때 일부 유튜버가 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생중계했습니까? 네,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일부 유튜버들이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기물을 부수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한 채널은 지난 주말 동안 구독자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는 한 유튜버가 촬영 금지 구역인 관저를 촬영해 일주일 만에 구독자 6만여 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계엄 관련 집회를 보면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돈을 많이 법니까? 혹시 그런 통계가 있는 겁니까? 네,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날 우리나라 유튜브 슈퍼챗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정치 유튜브가 점령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채널들에 수천만 원의 후원금이 흘러 들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는 더 과열됐었는데 전 세계 유튜브 라이브 수익 순위 10위 안에 한국 정치 유튜브만 7개가 포진했습니다. 이 채널들은 공식 루트 말고도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유도하고 있어서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극단적인 내용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사 유튜버들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겁니까? 네, 언론진흥재단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전 연령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다른 나라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는데요. 또 정치 성향이 보수 성향일수록 유튜브 뉴스를 많이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한 통신 기술에 양극화된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런 경향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영향으로 본인 성향에 맞는 콘텐츠에만 노출되면서 확증 편향도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신들이 말할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이런 움직임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된 거죠. 지나친 선동이나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 법 규정으로는 도박, 마약 등 명백한 불법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정보 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부 규정으로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공포조작 뉴스 정도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플랫폼 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유럽연합은 플랫폼 매출의 6%를, 독일은 최대 5천만 유로를 물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랫폼에다가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서 뭔가 넛지를 주든가 개별적인 유튜버들에게 수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뭔가 제한 조치를 하게 만드는 거, 이런 정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보신 것처럼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만큼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있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방산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곧 수출될 걸로 보입니다. 최종 성사되면 공산권 국가로의 첫 진출입니다. 특히나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군과 서로 총을 겨눴던 사이여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영하 32도 설원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영상 50도 열사의 땅에서도 기동과 사격 시험을 모두 통과한 K9 자주포가 베트남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K9 자주포 20문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약 4,300억 규모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9은 최근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에 최종 성공하면 베트남은 K9을 운용하는 세계 11번째 국가이자 첫 번째 공산 국가가 됩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접경 지역 1,400여 킬로미터가 대부분 산악지대로 우리 최전방과 비슷한 점이 K9 수입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방 그 산악 지역에서 기동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충분히 그 성능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또 숙달 기간이 짧아 징병제인 베트남군 운용에도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택할 경우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영화 간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간디의 유골이 겐지스강에 뿌려지고 그가 남긴 말이 흐릅니다. When I despair, I remember that all through history, the way of truth and love has always won. 인도의 성자로 불린 간디는 막강한 대영 제국에 맨손으로 저항했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폭력이 아닌 눈을 뜨게 할 확고함이 필요하다. 미얀마에선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에게 시민들이 장미꽃을 달아줍니다. 소리 없이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의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군경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때론 거리에 꽃이 가득 담긴 신발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테러가 잇따르는 프랑스에서도 시위가 금지되자 파리 광장에 신발이 놓였습니다. 물리적 저항이 아닌 무언의 시위가 전하는 울림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한 겁니다. 결정에 불만을 갖는 것과 그래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 믿어야 할 법원을 공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을 때리고 시설물을 부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니는 무리들을 보고 우리 국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자신들의 주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동안 비판해오던 특정 집단의 폭력적 시위가 다를 게 뭡니까?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어릴 적 많이 듣던 이솝 우화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웃옷을 벗기는 경쟁을 했던 바람과 해. 누가 결국 이겼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태양의 열기가 거세고 거친 바람의 입김을 이겨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냉철한 머리가 함께해야 그 열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분노는 위기만 키울 뿐입니다. 간디의 교훈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를 뛰어넘을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1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태풍을 이기는 태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남산타워도 오늘은 먼지 속에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특히나 내일 오전에 중부와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되겠습니다.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남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져 다시 영하권 추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엔 서울이 8도, 남부지방 10도 안팎으로 오늘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 없지만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